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설하니까 또 새로운 긴장이 되는데, 오늘 북한 인권을 비추는 별이 빛나는 밤의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정소담입니다. 오늘 북한 인권 운동과 김영환이 말하는 북한 인권과 통일 이야기를 들려드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있었나 하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이 북콘서트는 올해 6차례에 걸쳐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게 됐나요? SNS 혹은 친구를 통해서 오시거나. 네, 그 지난 2014년이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는데요. 그 북한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그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의 결의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단순히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그런 관심, 국제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발맞춰서 2015년에 정말 북한 인권 개선에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북한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서트는 올해 6차례에 걸쳐서 기획이 되어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북한 인권 운동가로 잘 알려진 김영환이 말하는 북한 인권과 통일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를 강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를 관악산 1호로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민혁당의 수장으로, 누군가는 변절자로, 그리고 누군가는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114일간 구금되었던 인권운동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을 쓰는 시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휴머니스트. 어쩌면 이 휴머니스트의 인생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영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뭐 아주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8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운동권에 투신을 했고, 86년에 강철 서신이라는 그런 어떤 주사파를 처음 시작하게 만든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운동권에 대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게 아마 제가 그걸 타이핑해서 7부를 대학가에 뿌렸는데, 그게 최소 20만 부에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뭐 80만 부가 유통됐다, 뭐 그런 글도 있고, 그 정도로 운동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주사파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89년에 반제청년동맹이라는 지하혁명 조직을 만들었고, 92년에 민족민주혁명당, 약칭 민혁당을 지하당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91년에 북한을 잠수정을 타고 미리복을 해서 김일성과 두 차례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방문하고 와서 북한에 대해서 커다란 실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노선을 많이 바꿔서 북한 인권운동을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2012년 3월에 북한의 정보기관, 중국의 정보기관,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는 정보기관에 체포가 되어서 4달 동안 정기고문 및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논리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나라는 각 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인권 문제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도 북한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왜 서구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재단하려 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각 나라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뭐 미국은 미국의 특징이 있고 뭐 인도에는 인도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소고기를 못 먹게 한다. 그럼 그건 인권 문제냐 아니냐.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모두 그냥 무조건 다 인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동 국가 중에서 몇몇 나라에서는 간통을 저지르면 뭐해요? 돌을 던져서 죽이죠. 그냥 교수형해도 공포스러운데 군중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서 그냥 완전히 막 살까지 다 벗겨지고 머리가 막 반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럴 때까지 막 돌 던져서 죽여.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간통죄를 처벌하고 뭐 처벌 안 하고 뭐 그래서 징역 1년을 뺀다, 뭐 징역 6개월 뺀다, 뭐 이런 거 정도는 각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런 건 그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지만 간통을 했다고 해서 돌 던져 사람을 죽인다?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대단히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어요. 유엔에서 그런 걸 정해놓은 적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 났어,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간통죄를 해서 징역 5년을 때렸다. 그러면 그게 인권 문제냐 아니냐 뭐 그런 걸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명확한 거는 간통죄를 저질러서 있어서 돌 던져 죽인다. 이거는 명확하게 국제사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인권 문제다. 이건 명확하죠. 북한에서 여러분들 북한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굉장히 유명하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경험해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최초로 알린 사람이 강철한 씨. 강철한 씨가 정치범 수용소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강철한 씨 할아버지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강철한 씨 할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는지 처형됐는지 뭐 전혀 알 수도 없고 강철한 씨 본인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의 본인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6살짜리 여동생 할머니 아버지 삼촌 한꺼번에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왔어요. 이건 인권 문제예요,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것 자체도 그거 말도 안 되죠. 그건 인권 문제, 그 자체도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 부인,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짜리 손녀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 명확하게 인권 문제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대단히 많이 벗어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대입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대단히 많이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 하면 보통 그런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고문을 받은 문제라든지 어떤 뭐 구금을 당한다든지 이런 국가의 공권력, 강제력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런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인권 문제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첫째가 방금 얘기한 국가의 공권력적인 강제에 의해서 억압당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그런 케이스. 정치공성에서 끌려간다든지, 감옥에 끌려간다든지, 고문을 받는다든지,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금지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금지당한다. 종교의 자유를 금지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유로운 통행을 금지당한다든지,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금지당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금지되는 당합니다. 세 번째가 생존의 권리, 생존권. 특히 9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었죠. 그럼 물론 아프리카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프리카하고 북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는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권과 체제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이런 생존권적인 인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사회 보장권적인 인권 문제. 이거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타 사회적인 다양한 다방면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침해다. 근데 북한이 국가의 강압적인 공권력에 의한 그런 인권 문제를 놓고 보면 지난 20년간의 쭉 꾸준히 이렇게 제가 추적을 해왔는데 지난 20년간 부분적으로 악화된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한 80% 정도의 분야에서는 인권 문제가 조금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보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이 코에 철사를 끼워가지고 북한을 데려갈 때 코에 철사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중국에서 감옥에 있을 때 나와 같은 감방에 있던 일반 중국인 죄수가 이제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게 10몇 년 전, 16년 전인가 이제 자기가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북한 탈북자들이 쇄골 밑에, 어깨에 쇄골 밑에 여러 명을 이제 철사를 쭉 연결해서 철사를 뚫어가지고 쇄골 밑에,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걸 자기가 몇 미터 앞에서 바로 목격했대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10년,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탈북자들을 직접 여행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90년대는 탈북자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고문을 막 굉장히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치공성소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탈북자들을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교화소로 보내지만 교화소로 보내는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교화소로 가더라도 몇 년형, 보통 2년형, 3년형, 4년형 보통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단련대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단련대도 안 보내는 경우도 많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리고 90년대나 80년대 같은 경우 말 한마디 살짝 조금만 잘못해도 대부분 정치공세형으로 갔는데, 지금은 말을 물론 심하게 잘못하면 정치공세형으로 가지만 말 잘못해서 정치공세형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다 해도 다른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나 한국적인 기준으로 보면 북한 인권 상황이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압,
억제, 폭력 이런 것에 의한 인권 문제는 과거 20년 동안 추세적으로 볼 때 그 심각성이 조금은 완화되어 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악화됐느냐? 악화된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악화된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적인 권리에 관한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그리고 무상 의료 혜택을 받는 북한이 무상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상 교육을 받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실상이 어떠냐? 북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해온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굉장히 이 친구가 똑똑하고 또 북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좀 크게 키워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북한의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북한의 명문대 입학이 다 그냥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뭐 무슨 대학은 2,000달러, 무슨 대학은 3,000달러. 돈을 내고 들어가요.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갈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 아니려면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돈이 없으면 학교에서 워낙 시설비를 많이 받아서 학교에 나가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일 그런 적극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런 국가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못해요.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는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교육권이라는 게 북한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그런 게 더 후퇴해 버렸습니다. 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역시 정상적으로 의료 혜택 받는다는 건 북한은 상상도 못해요. 말만 무상 의료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려고 그래도 시장에 가서 주사약 사오라고 아주 간단한 그런 감기약 사려고 해도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지 병원에서는 해주는 하나도. 그래서 말만 무상 의료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소한 행정 서비스를 하더라도 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소한 행정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기차표를 사는 기차표를 사는 데는 뇌물이 없으면 기차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서류를 한 장을 댄다든지 아니면 뭘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냥 살짝 신고만 한번 하면 되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현재 북한에서는 과거의 그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폭력적인 그런 침해로 인한 인권 유린, 인권 침해 이런 것은 물론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전히 굉장히 심하지만 그런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는 그런 건 약간 줄어들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사회권 그러니까 교육권이라든지 의료권이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그런 사회권의 인권 보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권 문제가 굉장히 구태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변화하고 복합적인 그런 인권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북한 인권 문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 현 정부를 압박을 해서 인권 개선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을 붕괴시키고 최소한의 근대적인 정부, 완전히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좋지만 완전히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대적인 최소한의 합리성을 띠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통일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알고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낭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 통일이 잘 안 될까요? 아니면 통일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둘 다 안 돼요. 일단 남북 통일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남북 통일은 필수적인 우리의 목적지이지 우리가 통일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전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뭐 3년에 될지 5년에 될지 10년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몇백 년 동안, 지난 2, 300년 동안 많은 나라들 그런 어떤 상황을 돌이켜보면 북한과 같은 그런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시대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그런 집단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틴 그런 전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전 3, 400년 동안. 그래서 북한 체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젠지 정확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럼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북한 독자적으로 간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후견한다. 중국 후견 체제로 간다. 남북 통일로 간다. 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근데 북한 독자적으로 가거나 중국 후견 체제로 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중국 후견 체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중국이 직접 관리했을 때 중국이 얻는 이익과 손해 이런 걸 냉정하게 계산할 텐데 실제로 오늘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길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중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뭐 위성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후견국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을 손해가 최소 3배에서 5배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굉장히 여러 사람 중국의 어떤 국가의 대표적인 연구소 연구원들 교수들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북한을 직접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특히 그 이익이 많으냐 손해가 많으냐 이런 거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절대 자기 손해나는 짓을 별로 명분이 있다고 해서 손해날 짓을 잘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국이 뭐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중국을 후견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후견해서 위성국으로 혹은 뭐 다른 형태로 후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특히 최근 한 3, 40년 동안의 역사적인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를 후견해서 손해본 나라들이 대부분이지 이익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익 보는 건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대표적인 게 아프가니스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손해봤습니까? 국제적인 위신도 많이 떨어졌지 경제적으로도 막 어마어마한 그런 손해봤지. 사실 소련이 붕괴됐지만 소련 붕괴에서 내가 볼 때 소련 붕괴 요인 중에 한 30% 정도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소련의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당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성공했냐는 것도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결국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 주민들의 그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개입함으로써 굉장히 헤어나오기 힘든 엄청난 위험한 수렁에 빠졌듯이 중국이 북한 문제에 그런 식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험악한 그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소련 사람들은 옛날 소련 사람들은 그 계산이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특히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절대 중국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자기 손해날 짓 할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절대 북한 사태에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건 하지만 이렇게 소련이 아프간에 발 담궜듯이 그런 식으로 발 담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 스스로 자립하는 거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요. 북한 체제는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 옛날에 무너졌어야 돼요. 옛날에 무너졌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졌어야 돼. 계속 끄덕끄덕 이렇게 지금 유지되다 보니까 사회의 모든 기능들이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북한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데 모든 것이 정말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지. 이 3대 세습 정권이 붕괴되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기 불가능합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후견 체제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남한이 통일하기 싫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국제 정치라는 게 결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그 이남 지역이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해 있다 하더라도 통일을 거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건국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북한 땅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여러 차례 바꿨지만 단 한 번도 북한 영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규정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 아니다, 북한 영토가 우리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명분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 주민이 당장 어찌할 데가 없어서 당장 통일하자 하는데 우리가 통일 거부한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통일을 우리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지점이고, 그러면 통일이 과연 대박이냐?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박의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한마디로 줄여서 딱 하면 일본처럼 가고 있어요. 경제도 침체하고 있고 국가적인 활력도 침체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 노력화는 심화되고 아이는 별로 많이 안 낳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소비는 침체되고 일본화예요. 근데 그 일본화를 인류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이 되어 통일이. 일단 북한은 젊은 층 인구가 많고 노령 인구 적어. 인구 노령화를 인류에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 체제가 바뀌면 한 상당 기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베이비붐 형상이 생길 거예요. 인구 노령화 현상을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50년간 북한에 베이비붐이 생기면 앞으로 한 50년간은 노령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저런 기회.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 사회에 뭐 사람들이 다 활기도 없고 뭔가 한데 통일되면 활기가 너무 넘쳐서 문제. 온갖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뚝딱뚝딱이고 서로 막 그냥 활력이 너무 넘쳐서 오히려 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문제지. 일본처럼 그렇게 막 그냥 사회가 조용히 서서히 침체해가는 그런 길로는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대박의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혹은 중기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통일 비용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 비용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통일 비용 많이 듭니다. 아마 세금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많이 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4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50만 원 세금 냈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이라는 게 아마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북한 주민들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건면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거칠어.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적극적이고 잘 조직적인 훈련을 잘 받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좀 거칠어.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게 꼭 이상적인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 겁니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나쁜 방향에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오만 정치인들이 다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일됐을 때 그런 정치적인 혼란 이런 거는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치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생길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느냐,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 현재 정치 지도자들, 여야의 정치 지도자를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북한 주민들을 정확히 알고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하는 그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걸 훈련하지도 않고 그런 데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나가서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실질적인 리더십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고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부터 충분히 쌓아서 미래의 통일시대의 구심점 완성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